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그 강의를 한 내용은 뭐냐면 공을 개념적으로 분석해서 그 불교적인 의미와 윤리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과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공의 의미를 이제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제목은 그 고전 물리학과 결정론적인 인과율이라고 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과학은 대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300년 전에 뉴턴이 소위 뉴턴 역학이라는 물리학을 탄생시키면서부터 이제 그 과학이라는 것이 탄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의 내용이, 고전 물리학의 내용이 결정론적인 인과율인데, 사실 이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고전 물리학뿐만 아니라 인간의 일상 생활 속에서 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그 인과적으로 보면 다 결정론적인 인과율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고전 물리학과 결정론적인 인과율이다, 이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불교는 그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말하기 때문에 정신과 물질이 모두 어떤 식으로 보이는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그 작은 세계라든가 우리가 볼 수 없는 정신 세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 이 경험 세계에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종합해서 결론 내리기를 결정론적인 인과다,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이 견해는 재미있게도 정신과학이나 물질과학이나 불교가 그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의 책이 소개되어 있는데, 칼 메닝거라는 어떤 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데 칼 융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 속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의 그 생각을 그 바그다드의 노예로 비유를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그다드에 아주 그 부잣집 그 주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노예를 이제 바그다드 시내로 이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근데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심부름을 마칠 시간이 되면 제법 길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자마자 금방 돌아가가지고 헐레벌떡 돌아오더니 주인님 하면서 이 노예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 왜 심부름을 안 하고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고 물었더니, 이 노예가 하는 말이, 내가 주인님 명령을 어길 리가 있습니까? 주인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바그다드 시내로 갔더니 거기에 죽음의 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도망쳐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사가라라는 도시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준비해서 도망을 치면은 사가라까지 가는데 아마 해질녘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바로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물론 이 화는 이 하인한테 낸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신한테 내는 것인데, 이런 의리 없는 신과 같으니라고 나하고 약속하기를 절대로 내 하인을 바그다드에서는 잡아가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 하인을 바그다드 시내에서 잡아가려고 해? 좋다. 너는 빨리 지금 짐을 꾸려서 사가라로 가거라. 내가 천상에 올라가서 이 죽음의 신을 만나 따지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인을 이제 그 사가라로 도망치게 해놓고 나서 이 주인이 천상에 올라가서 죽음의 신을 만나서 따졌다고 합니다. 따졌더니 이번에는 죽음의 신이 도로 화를 내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놀란 건 나야. 난 지금 바빠. 내가 지금 당신 하인을 오늘 저녁 해질 무렵에 사가라에서 잡기로 되어 있었는데
바그다드 시내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 빨리 당신 내려가. 내가 지금 당신 하인 잡으러 가겠어 하면서 불이 나게 사가랴로 갔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칼 메닝거가 이제 정신 분석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결론은 인간한테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또는 실수나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그것은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심적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마치 무의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심적 요인이나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종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작용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서 볼 때 이 많은 사건들은 대부분이 그 결정론에 따라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재미있는 것이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중도를 설명하면서 사실은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이 함께 합쳐서 우리가 설명해야 된다고 해서 그 물리적인 용어를 빌려서 중첩의 원리라고도 불렀는데 칼 메닝거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 정신도 어떤 상보적인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것인데 우리 무의식 속에는 삶의 본능, 이걸 에로스적인 요소라고 그러고 죽음의 본능을 세노토스적인 요소라고 그러는데 세노토스는 죽음의 신이고 에로스는 그 비너스의 아들로서 그 사랑의 신입니다. 그래서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함께 있다.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른 삶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본능이 너무 강해도 그건 뭔가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삶이 되고 죽음의 본능이 너무 강해버리면 이 사람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서 인간이 아주 건전하게 씩씩하게 잘 살려면 삶과 죽음의 본능이 아주 알맞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인과응보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는 불교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상세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선인 낙과 그 악인 고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만 불교도 거의 결정론적인 그런 인과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하려는 고전역학이 그 물질을 탐구하다 보니까 이 물질의 그 운동이 전부 다 결정론적인 인과에 따라서 설명이 된다는 것을 밝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전역학이 이 그 인과관계에서 말해주는 것은 그 인과응보의 이론적인 근거를 자연에서 찾아서 제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전역학이다 또는 고전물리다. 물론 고전역학이란 말은 뉴턴역학을 말하는 것이고 고전물리학이라고 그런다면 보통 결정론적인 그 인과율을 갖는 뉴턴역학을 말하는 거긴 하지만 결정론적인 인과율을 갖는 상대성 이론도 고전물리학에 속한다고 봅니다. 보통 많은 문헌이나 이런 데서 소개하기를 현대물리학의 양대 기둥이라 그런다면 이제 제가 앞으로 장차 설명하게 될 양자론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현대물리학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인과율을 결정론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다르게 보느냐 이런 뜻에서 결정론적인 인과율을 설명하는 갖는 그러한 이론을 고전물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교하고 비교할 이제 과학을 비교할 거기 때문에 과학이 어떤 말을 앞으로 하게 될 건지를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그 실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인과의 법칙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영역은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봤는데, 불교는 우리가 그 일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체란 것은 그야말로 정신과 물질 모든 걸 그 영역을 다루고 있고, 고전물리학은 물질계만을 다루는데 그 물질계 중에서도 거시세계를 다룹니다. 거시세계라면 대개 어느 정도냐면 분자보다는 크고 대강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로는 그냥 세포보다는 큰 세상,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뉴턴역학이라면 태양계와 은하계 정도, 그 다음에 제가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그 결정론적인 인과율을 따른다면서 고전역학이라고 부른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은하계보다 더 큰 세상, 그 우주 끝까지 이것이 고전 물리가 다루는 세상이고 양자역학은 뭐냐? 양자역학도 물리니까 물질계만 다루는데 미시세계, 아주 작은 세계, 원자보다도 뭐 훨씬 더 작은 원자보다도 뭐 10억 분의 1만큼 더 작은 그런 세계에서부터 우리 되게 분자 수준까지 다루는데 원리적으로는 뉴턴 역학이 다루는 것도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보다는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이 다루는 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목적으로서는 미시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전통 심리학은 물론 뭐 정신 현상을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강의에서는 제가 앞으로 인지과학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정신 현상을 다루는 인지론, 신경과학, 인지심리학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인지론은 뭐냐면 인간 정신을 컴퓨터에 비교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이론이고 그다음에 신경과학은 우리 신경에서부터 정신이 만들어진다 이러는 거고 인지심리학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인지심리학은 역시 그 정신을 설명하는 그런 과학입니다. 그다음에 인과의 법칙을 어떻게 보느냐? 불교는 여기다가 제가 인과 연의 화합이라 썼는데 이건 뭐냐면 우연론, 숙명론, 기타 여러 가지 인과의 법칙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결국 중도를 설명하는 것이 그 불교인데 그 인과의 법칙을 중도의 원리에 설명한다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가능한 것이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뭐 그런 뜻에서 인과 연의 화합이다. 그다음에 고전역학은 물론 결정론적인 인과율입니다. 딱 어떤 원인이 하나 정해지면 어떤 필연적인 법칙에서 결과가 지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양자역학은 이제 이 강의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를 이루고서 이 불교적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비교할 대상이 될 텐데 이건 확률론적인 인과율을 말합니다. 확률론적인 인과율이란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은데 다시 말해 여기 어떤 원인이 있었으면 이 원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원리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뭐 우연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확률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2라는 사건 뭐 3, 4, 5가 있다면 왜 하필이면 이때 3이라는 것이 일어났냐? 그것은 1, 2, 3, 4, 5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중에서 어떤 일정한 확률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 정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3이었는데 뭐 그 3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물론 다른 사건도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양자역학에도 또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 결정론적인 인과에서 설명되는 면도 또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론과 신경과학과 인지심리학은 전부 다 복잡하긴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결정론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 관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는 것이 뭐냐? 뭐를 정말 존재한다고 볼 것이냐? 이런 뜻에서 불교는 소위 중도 실상을 말하고 제법의 실상이 공상이라고 말하는데 현상계가 가립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룰 것은 현상계이기 때문에 이 현상계라는 것은 가립된 것으로서 실체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고전역학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교 용어로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로 비교한다면 병계 소집성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정말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사물을 통일적으로 복잡하게 보지 않고 어느 한 가지 원리에서 기술을 한다는 면에서는 고전역학도 어떤 불교적인 그 관점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자역학은 객관적인 실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찰자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통일적으로 기술한다는 면에서 아주 불교의 실제감과 유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지론, 신경과학, 인지심리학은 모두 우리가 인지과학이라서 그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들인데 이 인지과학은 굉장히 복합적인 학문으로서 여러 학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언어학, 철학도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서로 자기들끼리 마음의 개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런 뜻에서 이 인지과학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불교가 이 사람들이 하고 반드시 대화를 나눠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궁극적인 실제는 물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경과학을 예를 든다면 물질이 실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양자역학이나 불교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신이란 것은 분명히 물질과는 다른 속성을 갖고 있대 물질이 만들어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뇌의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아주 복잡한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창발성, 이 나중에 창발성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기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 요소에는 없는 어떤 성질이 전체가 모였을 때 나타나는 그런 성질이다. 그래서 어떤 정신이라는 것은 물질 하나하나에는 없는 요소가 그 두뇌를 만들었을 때 거기서 정신이라는 어떤 현상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불교하고는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가지고 이 반야심경의 내용에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내용을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이 고전역학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뉴턴역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뉴턴역학이라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전 물리학은 틀리니까 어느 조금은 맞지만 틀리니까 그 틀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양자역학과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이라는 현대 물리학이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말은 뭐 맞는 면이 있습니다. 맞는 면이 있지만은 좀 더 깊이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 이론으로서 모든 고전역학의 그 개념과 용어와 공식들은 그대로 쓰면 물론 고전역학이지만 그것을 그 현대 물리학의 어떤 바탕을 이루는 양자역학적인 공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고전역학도 사물을 참으로 훌륭하게 봤는데 어떤 한 가지 면에서 좀 다르게 봤기 때문에 이 공식들을 다르게 쓰는 것이고 현대 물리학이라는 것은 그 관점을 바꿨기 때문에 이 공식들을 이렇게 또 다르게 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딴 것이 아니라 정말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근본적인 차이는 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세세한 그 공식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관점만 다를 뿐입니다. 이 관점에서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게 그냥 뉴턴의 고전역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고 본다면 뉴턴이 만든 공식들을 바꿔서 현대 물리학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뉴턴역학은 사물을 설명하는 것을 현대 물리학보다는 그 범위가 좀 작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론이나 사상은 아주 훌륭한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고전역학이나 현대 물리학이나 모두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인데 그건 뭐냐면 복잡한 자연현상을 통일적으로 기술한다는 뜻입니다. 통일적으로 기술한다는 말은 하나의 원리로서 여러 가지 사물을 기술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이 세상을 간단하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꿈은 유식불교와 아주 흡사합니다. 유식불교가 뭡니까? 원래는 맑게 깨끗한 하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하나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다. 이런 것이죠. 근데 과학은 반대로 고전 물리학이든 현대 물리학이든 우리가 보는 것은 복잡하지만 근본을 찾아가 보면 뭔가 간단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학과 유식불교는 굉장히 흡사하다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정리해 봤는데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궁극적 실제는 일심이다. 그래서 이것을 여실공과
여실불공으로 표현하는데 과학의 꿈, 이것은 이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에 힘을 입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무지하게 많은 종류의 입자와 뭐 상호작용과 복잡한 것을 전부 다 하나만 있다. 입자도 한 가지 종류만 있고 상호작용도 한 가지 종류만 있다. 그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잘 설명하면 이 복잡한 걸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하나마저도 어디서 나왔냐? 사실 진공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목표가 그렇다는 뜻이니까 목표가 정말 달성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아주 유식불교와 아주 비슷한 생각을 물리학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그 뉴턴의 고전역학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뉴턴 역학은 운동의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 두 가지만 말하면 되는 것인데 뭐냐면 운동의 법칙이라는 것은 세 가지. 아마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때 배웠으리라고 제가 짐작합니다만은 하나는 관성의 법칙. 이건 뭐냐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려면 그러니까 가만두면은 항상 가만히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변하지는 않고 누가 외부에서 어떤 충격을 주거나 힘을 줘야 변한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뉴턴 법칙의 핵심은 이 두 번째 제2법칙이라는 것인데 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란 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본질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본질을 말한다기보다도 힘을 이렇게 정하자 하고 이제 약속한 겁니다. 즉 질량하고 가속도를 곱한 거. 질량이라는 것은 참 설명하기 까다로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대충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는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무게라는 것이 사실 힘의 단위이긴 한데 어쨌든 그 우리가 60kg 중할 때 그 60kg 그게 그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속도는 뭐냐? 속도의 변화량. 다시 말해서 속도가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고 있으면 그럼 가속도가 0이고 속도가 이제 1초 동안에 얼마만큼 변했느냐 하는 것을 그 변화량인데 그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 것을 힘이라고 정하자. 이렇게 해서 소위 뉴턴 역학의 운동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하나는 작용과 반작용 법칙으로서 내가 A라는 물체에 어떤 힘을 주면 그 A라는 물체가 나한테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준다. 이런 세 가지 법칙으로서 이 모든 자연상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상 경험 세계에서. 그래서 이 뉴턴 역학은 어느 순간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이 입자의 운동을 정확하게 기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연기법을 설명할 때 연기의 어떤 그 연기라는 것은 항상 관계를 말하는데 그 관계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어떤 상태와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경향 그리고 그걸 만약 그 상태를 위치라고 말한다면 바로 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와 속도. 그래서 바로 연기적 관계에서 우리가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말할 때는 그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바로 위치와 속도입니다. 그래서 위치와 속도를 알면은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알 수 있느냐? 라플라스 같은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원리적으로는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기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사람들은 뉴턴 역학은 사실 20세기 초까지는 이 자연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뉴턴의 그 법칙에 따라서 우주를 창조했는데 뉴턴이 그 법칙을 알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그 현상계를 잘 설명하는 것이 뉴턴 물리학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운동의 법칙에 덧붙여서 만유인력 법칙이 이제 있는데 이 만유인력 법칙은 여러분들도 다 알아서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잡아당긴다 하는 건데 이 만유인력 법칙은 물론 굉장히 법칙은 중요하지만 저 철학적으로 또는 불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천체와 물체의 운동을 통합 기술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사물을 본다면 하늘의 별은 돌아다니니까 그 하늘의 천체 운동은 별개인 것 같고, 여기에 또 지상에 돌멩이가 떨어진다면 이 떨어지는 돌멩이는 또 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사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뉴턴은 그게 같은 거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돌멩이가 떨어지는 거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나 은하계가 돌거나 별들이 운행이나 돌멩이가 떨어지는 거나 대포가 날아가는 거나 모든 것이 하나의 원리, 즉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연을 굉장히 간단하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통일적으로 기술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양자론이나 상대성 이론과 같은 현대 물리학이 출현한 뒤에도 우리 일상 경험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그 뉴턴의 법칙으로서 설명할 만큼 아주 훌륭한 물리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여담이긴 하지만은 제 생각에 말로 이거야말로 이 인간의 그 어떤 작업이나 그 행동이 인과적으로 정말 연기적으로 얽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그 뉴턴의 사과에 대한 우화를 비판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아서 우리나라도 표준연구소에 뉴턴의 사과의 손자에 해당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만, 뉴턴이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찾아냈다 하는 것은 그건 지어낸 얘기에 불과합니다. 물론 뭐 만유인력 법칙을 그 수식으로 표시해서 쓰는 그 순간 사과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뉴턴이 그 만유인력 법칙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전체 노력이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숙성됐다가 뉴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싹이 튼 그런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바빌로니아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5,000년 전부터 인간이 천체를 관측했습니다. 그 관측한 방법이며 그 자료 이런 것들이 그 아랍과 그리스로 넘어가고 유럽에 전해진 다음에 뉴턴 당시에 티코 브라헤라는 아주 뛰어난 그 천문학자가 관측 자료를 잘 갖고 있다가 그걸 제자 케플러한테 넘깁니다. 케플러가 그것을 엄밀하게 잘 검증해 본 결과 케플러의 세 가지 그 혹성 운동에 대한 법칙을 이제 알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이탈리아의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물체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피사에서 뭐 공도 떨어뜨려 보고 공을 굴려도 보고 해서 어떤 실험 물리학에 대한 어떤 바탕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뛰어난 천재로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트가 있었는데, 이 데카르트가 수학에 대해서 소위 좌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좌표라는 건 여러분이 이미 아시죠? 이렇게 가로 세로 막대기를 그어놓고서 X축, Y축에 대해서 뭘 표현하는 것을 좌표라고 하는데, 그 좌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수학을, 기하학을 그 해석기하라 그래가지고 좌표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또 뉴턴력 학은 미적분학이 그 기본이 됩니다. 그 미적분학을 만든 사람이 뉴턴인데, 그 미적분학의 기초에 해당하는 작업을 한 것이 데카르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그게 철학, 그다음에 수학, 그다음에 실험 물리학, 천체 관측 자료, 그다음에 케플러 법칙, 이것이 한 점에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뉴턴이라는 사람에서부터 싹 튼 것이 만유인력 법칙이지, 이 중에 갈릴레오가 없었거나 데카르트가 없었거나 케플러가 없었거나 또는 바빌로니아에 어떤 그 천문 관측했던 사람이 없었더라면 만유인력 법칙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과학이 탄생한 것은 그야말로 우리 연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인간의 5천년에 걸친, 아마 5천년 넘겠죠, 사실은. 그 수많은 사람들, 이게 노력이 싹 튼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 뉴턴의 그 만유인력 법칙이 나왔는데, 뭐 기왕 이 얘기한 김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냥 나오진 않겠죠. 그야말로 우리 그 불교의 수도승에 못지않은 뉴턴의 어떤 그 집중력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우리 동양인이랄까 불교인들은 주로 이렇게 내면을 관찰해서 내가 뭔가, 이것이 뭔가를 생각을 했던 데에 대해서 뉴턴은 바깥사물, 나는 그냥 그 소위 데카르트가 만들어둔 그 수학이나 이런 것들 다 바탕으로 가지고서 외부 사물은 객관적인 실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를 잘 살펴보면서 열심히 그 진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 케플러의 친구로서 할레가 있었는데 할레가 누구냐면 요즘 우리가 말하는 할레 해성이라는 그 해성을 발견한 사람인데 이 할레가 뉴턴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천체 운행에 대한 이 얘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줬는데 어느 날 할레가 뉴턴을 찾아갔더니 뉴턴이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서 조금 기다려야지 하고 기다렸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뉴턴이 그냥 가만히 있길래 자기도 그냥 뉴턴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더니 하인이 뉴턴하고 할레 먹으라고 이렇게 점심을 두 그릇 가져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할레가 자기 거 먹고 좀 있으니까 배가 고파서 뉴턴까지 먹었다 그럽니다. 그래도 뉴턴이 뒤를 안 돌아보고 공부만 하고 있길래 그냥 집에 갔답니다. 그런데 한 4시쯤 돼서 뉴턴이 배가 고프니까 내가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네 하고 생각을 하다가 쓱 보니까 거기에 밥그릇이 2개가 있으니까 뉴턴이 하는 말이 내 정신 좀 보게. 내가 오늘 점심을 2끼씩이나 먹고서 2번씩이나 먹고서도 안 먹었다고 하네 할 정도로 몰두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불교 선승만큼 어느 한 가지에 몰두한 결과, 그러니까 뭐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나 역학책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관측 결과와 또 갈릴레오나 케플러와 같은 천재들의 노력, 데카르트와 같은 사람들의 수학과 철학의 기반, 거기에서 뉴턴의 정성, 이렇게씩 합쳐져서 나온 것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니까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뉴턴의 사과는 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고전 물리학이 이 불교적인 의미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이 있어서 일단 먼저 특징을 제가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데카르트의 철학이 그 뉴턴 역학에 깔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신 물질의 이원론을 바탕에 두고서 우리 외부의 사물은 객관적으로 실제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불교하고 또 다른 점인데 존재 중심의 사고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건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고전 물리학은 존재 중심의 사고로서 외계에 객관적인 사물이 있고 이 존재들이 만나서 사건을 일으킨다. 이렇게 존재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는 사건이 먼저고 존재가 나중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도 사건이 먼저고 존재가 나중이다.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절대 시공간을 상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절대 시공간은 물론 나중에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런 개념은 필요 없다 해서 폐기된 개념이긴 하지만 굉장히 고전 물리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전 물리인데 역설적이게도 뉴턴 역학에서는 사실은 절대 시공간이라는 것은 필요 없고 고전 전기역학 이것도 제가 나중에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전 전기역학에서는 절대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어쨌든 공간은 이렇게 비어서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 빈 존재가 다른 존재가 운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상당히 그 공의 개념에서 제가 없음의 작용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뉴턴은 자기 역학을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제 도입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뉴턴 역학은 딱 수학을 풀면은 되기 때문에
소위 결정론적인 인과율을 바탕으로 해서 이 우주를 완전히 기계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에 대해서는 인간이 모를 것도 없고 설명 못할 현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계적으로 우주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상 경험 세계에서는 아직도 고전역학적 세계관이 잘 맞다. 이건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인과의 법칙이나 실제의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기는 하겠지만 우리들의 지금 병계 소집 성리에서 보고 있는 우리 요 세계에서는 불교나 그 고전역학이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칼메닝거의 정신 분석학이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 뉴턴역학은 한번 탄생한 뒤로 엄청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뭐냐면 동서양 기술 문명을 역전시킵니다. 이것은 1979년 그 파키스탄의 물리학자 압더스 살람이라는 사람이 노벨상 수상한 자리에서 그 강연한 내용인데 그건 뭐냐면 타지마할과 성베드로 대성당의 기술을 보면 타지마할이 훨씬 앞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세기까지는 이 동양이 훨씬 기술이 앞섰는데 그 차이를 역전시킨 것이 바로 뉴턴역학이다. 그래서 물리적인 힘을 잃자 문화, 종교 등 정신적인 가치도 서양 것을 우리가 이제 추정하게 됐다. 이런 정도로 아주 뉴턴역학은 그 위력을 발휘한 그런 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문사회과학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인문사회 현상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항상 인간의 윤리라든가 사회 현상도 자연의 어떤 원리가 있어서 그것을 본받아서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물론적 결정론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줘가지고 공산주의 국가의 어떤 계획 경제도 그 뉴턴역학이 영향을 미쳤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그 신경과학은 이제 불교와 굉장히 그 같은 내용을 같은 영역을 다른 각도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이 신경과학이 그 말하는 어떤 이론적 토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현대 물리학은 필요 없고 그 생물학적인 기반 위에서 설명하면 된다. 그 이유는 뭐냐? 두뇌의 신경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고전역학과 고전 전자기학으로만 기술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현대 그 신경과학 그 토대에 대한 어떤 이론적 근거를 그 뉴턴역학이라기보다는 고전 물리학이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뉴턴역학을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사물을 잘 기술하는 그러한 역학 체계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불교적인 내용과 비교해서 고찰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했는데 이 힘을 정의함으로써 뉴턴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 그 세상을 잘 설명했는데 재밌는 것은 힘이라는 것이 사실은 미시세계에서는 정의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미시세계에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뉴턴역학은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느냐 또 현대물리학이 없느냐 그걸로 인해서 고전역학과 현대물리학의 차이가 생겼다고 했는데 미시세계에서는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현대물리학에 설명할 텐데 그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하지 못하니까 이 위치에서 속도를 측정하지 못하니까 속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다시 말해 가속도의 정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 물체 운동을 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의 모양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구부러진 길 따라 간다고 보기 때문에 힘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힘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를 가진 실제가 갖는 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립된 존재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개념을 도입하면 참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이니까 바로
이렇게 위력을 발휘했던 뉴턴 역학이고 불교와는 다르게 객관적인 실제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위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런 결론을 얻게 되니까 우리가 그 유식학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식전변으로 보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병기의 소집성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 따지고 보면 의탁이적인 존재로서 모든 존재에서는 가립된 것이라는 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뉴턴의 역학에서 말하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시공간이라는 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턴이 이것도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 사고 실험을 통해서 밝힌 것으로서 없는 것도 그 역할을 한다는 아주 혁명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것도 사실은 가립된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공과 공간은 다 관측자마다 다르게 측정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똑같이 보이는 그러한 절대적인 시간이나 공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고전 전자기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긴 하지만 필요 없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 개념 자신이 굉장히 그 고전 전자기 전기역학이라 그러는 어떤 학문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 되니까 역시 가립된 존재의 힘 또는 공의 힘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의미를 한번 통일해 본다면 제가 두 가지만 크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사물을 통일적으로 기술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힘과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가립된 것이다. 이것이 여기서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일체 존재가 가위라는 연기법에 대한 중론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예로서 힘과 공간을 들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뉴턴 역학이 바로 아주 결정론적으로 모든 걸 잘 설명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가립된 존재가 일정한 법칙을 따라 행동을 한다 이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물을 불교와는 전혀 반대로 봐서 객관적인 사물이 있고 정신과 물질이 따로 있다고 보는 이 고전역학이 그리고 결정론적인 인과에 따라서 세상을 설명하는 이 고전역학도 그 핵심적인 개념인 힘과 공간은 가립된 존재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가립된 존재가 이렇게 일정한 법칙을 따라 행동한다. 이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 공의 개념이 어떤 힘을 발휘할지 짐작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그 고전역학에 대한 강의는 이걸로 정리를 하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공의 의미를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